아주 먼 늪지숲, 갑작스러운 빗줄기가 나무들을 휩쓸며 어두운 숲을 잠시 환하게 밝혔다. 빛이 희미해지자 쓰러진 통나무 위에 내려앉았고 그곳에서 작은 덩어리가 천천히 꿈틀거렸다. 외눈박이의 작은 슬라임은 제자리에서 꿈틀거리며 여기가 어딘지 알아내려는 듯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마지막 기억은 전날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만화를 읽던 것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잠들었던 게 틀림없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쩌다 죽어서 다른 세계로 오게 된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읽어서 그런지 이 상황이 이상하리만치 익숙하고 거의 예상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주변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혹시 근처에 누가 있을까 싶어 소리쳐 보았지만 숲 깊은 곳에서 수많은 붉은 눈이 번뜩이자 침묵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재빨리 판단했다. 벌레가 사방에 기어다니고 공기 중에는 짙은 도끼가 감돌았지만 어쩐지 그곳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정확히 무엇으로 환생했는지 알아야 했다. 바로 그때 그의 앞에 알림창이 나타나 그가 레벨 1 점균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시스템은 심지어 그를 약한 생물로 분류했다. 그 현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점균이 되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체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빨리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다시 죽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 같은 존재에게 무엇이 음식이 될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훑어보았다. 그때 시스템 창에 분해자 특성이 표시되어 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게 딱 떠올랐다. 점균은 분해자였고 그 말은 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그는 자신의 몸을 아래에 있는 통나무 위로 펼쳤다. 그 명령에 집중하는 순간 그의 몸은 자동으로 나무를 감싸고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 감각은 그를 놀라게 했다. 맛은 나쁘지 않았다. 눅눅한 비스킷 같은 느낌이었다. 15분 후 통나무의 큰 덩어리가 사라졌다. 레벨이 오르자 만족스러운 트림을 했고 그의 HP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시스템은 그가 스킬 강화 포인트 1점을 얻었다고 알려주었다. 상태창을 확인하자 분해 스킬은 알아봤지만 다른 스킬인 맥동이 눈에 띄었다. 무슨 기능인지 몰랐지만 그는 알아보기 위해 그 스킬에 포인트를 투자하기로 했다. 스킬 레벨이 오르자 그의 몸은 얇은 거미줄 같은 가닥으로 뻗어나갔고 각 가닥은 혈관처럼 맥동했다. 그는 맥동이 자신의 내부 원형질을 앞뒤로 흐르게 하여 움직이고 이치를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금방 이해했다. 엄밀히 말해 뇌가 더는 없었지만 그 지식은 마법처럼 즉시 그에게 전달되었다. 더 이상 나무를 먹어도 추가 경험치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땅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얼마나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에 놀랐다. 통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자 그는 근처에 있는 버섯을 발견했다. 인간이 아무 버섯이나 먹고 죽는다는 기억이 스쳤지만 점균으로서의 본능은 이것이 음식, 그것도 좋은 음식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가장 짧은 길을 찾아 그쪽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버섯에 도착하자 그는 얇은 촉수를 이용해 위로 기어오르며 버섯 위로 몸을 펼쳤다. 꼭대기에 도달하자 그는 혼잣말로 즐겁게 먹을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멋진 정장을 입고 순진한 작은 버섯에게 마치 오랜 온라인 연애 끝에 만나는 것처럼 말을 거는 상상을 했다. 버섯이 정말 그가 맞는지 묻자 그는 매력적으로 보이려 했으며 안심시켰다. 그러자 버섯이 돌아서며 본색을 드러냈고 거의 자신을 먹으라고 유혹하는 듯했다. 그때 깨달았다. 그녀는 독버섯이었다. 그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시스템은 즉시 그가 중독되었다고 경고했고 그의 체력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공황 상태에 빠졌다. 본능적으로 행동하며 그는 몸의 일부를 떼어내고 버섯에서 멀리 몸을 던졌다. 분해는 실패했고 경험치도 얻지 못했으며 잃어버린 몸체 때문에 최대 HP가 감소했다. 그래도 독 효과는 사라졌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목숨을 건졌다. 충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은 그는 어쨌든 버섯을 부분적으로 분해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하며 그는 더 강해지면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며 떠났다. 그는 통나무 위로 다시 올라가 이전에 만들어둔 구멍에 자리 잡고 나무를 더 먹었다. 15분이 더 지나자 그의 체력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회복되자마자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맥동을 이용해 땅 위를 이동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매번 버섯을 조금씩 분해하고 나무를 먹어 회복한 뒤 후퇴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완전히 해치울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계획을 우공이산이라 이름 붙이고 버섯에게 돌아갔다.
그가 다시 나타나자 독버섯은 이게 벌써 8번째라며 정말 포기할 생각이 없는지 물으며 불평했다. 이번에는 후퇴하는 대신 그는 갑자기 그녀를 제압하며 체포를 선언했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완전히 뒤덮자 버섯은 경악했다. 분해에 성공했다. 그는 경험치를 얻고 독 저항을 해제했다. 새로운 스킬을 보며 그는 왜 막바지에 버섯을 먹는 것이 더 견딜 만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레벨이 오르지 않은 것에 짜증이 났다. 그는 버섯이 경험치를 훨씬 더 많이 줬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 짜증은 오래가지 않았다. 습한 환경은 버섯으로 가득했고 그는 다음 목표물들을 굶주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먹으며 경험치를 쌓아 레벨을 올렸다. 어떤 것은 볏짚버섯처럼 안전했지만 마기 광대버섯 같은 다른 것들은 극독이었지만 더 강한 독 저항을 부여했다. 그는 즐겁게 그것들을 모두 분해하여 영양분으로 만들었다. 결국 그는 버섯이 더 이상 경험치를 주지 않는 시점에 도달했다.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남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의 몸에 달라붙은 버섯들은 음식과 보호막 역할을 동시에 했다. 그는 어릴 적 봤던 동물 프로그램에서 개가 말미잘을 이용해 문어를 쫓아내는 것을 기억해냈다. 같은 방식으로 독버섯을 이용하면 자신을 먹으려는 포식자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안전 문제를 이렇게 영리하게 해결한 것에 대해 꽤나 자랑스러웠다. 그가 그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강한 바람이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한 무리의 말벌들이 날고기를 닮은 덩어리를 운반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거대한 장수말벌들을 보며 슬라이미는 몸에 붙은 독버섯들이 저들을 쫓아내기에 충분할지 궁금했다. 그는 조용히 저들이 자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다.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긴 혀가 갑자기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공중의 말벌 한 마리를 낚아챘다. 녹색 개구리가 나타나 그 거대한 곤충을 한 입에 삼켰다. 슬라이미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포식자 한 마리도 벅찬데 이제 또 다른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남은 말벌들은 즉시 개구리에게 몰려들어 미친 듯이 공격했다. 곁에서 슬라이미는 말벌들이 개구리를 찌르고 무는 것을 지켜보았다. 개별적으로는 말벌들이 개구리보다 확실히 약했지만 그들의 숫자가 그것을 보완했다. 싸움이 길어지자 슬라이미는 그들이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힐지 궁금해졌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몰래 들어가서 남은 것을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논리적으로 말해 몬스터 시체를 분해하면 나무나 버섯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줄 것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 개구리가 갑자기 입을 크게 벌렸다. 강화된 혀 기술 같은 것을 발동하여 혀를 내뻗어 남은 모든 말벌을 한 번에 잡아 통째로 삼켰다. 슬라이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 거대한 그림자가 머리 위로 드리워졌다. 슬라이미가 반응하기도 전에 거대한 뱀이 턱을 크게 벌리고 개구리에게 달려들었다. 개구리가 잡아먹히면서 늪지대 전체에 피가 튀었다. 그제야 슬라이미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 뱀은 사실 늪에 서 있는 거대한 새의 꼴이었다. 그 생물은 몸을 고추세웠고 그 거대한 눈은 충격에 빠져 쳐다보고 있던 슬라이미에게 고정되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슬라이미는 서둘러 버섯을 바치며 새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조용히 애원했다. 그런 재앙적인 연쇄 사건을 겪은 후 그는 이미 반격할 생각은 포기했다. 새는 버섯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들고 날개를 펄럭였다. 격렬한 돌풍이 그 지역을 휩쓸었고 슬라이미를 거의 날려버릴 뻔하며 순식간에 그의 HP를 30이나 깎아내렸다. 그러고 나서 새는 날아갔다. 밤이 다시 한번 늪지 숲을 삼켰다. 남은 버섯을 챙겨둔 슬라이미는 죽은 나무 통나무 위에 앉아 떨고 있었다. 마침내 실감이 났다. 그는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 그래도 그 안에는 이상한 행운이 있었다. 그와 최상위 포식자들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 커서 그는 먹을 가치조차 없었다. 시스템 창을 다시 확인한 그는 하룻밤 만에 4번이나 레벨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한 생물이라고 부르는 꼬리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씁쓸하게 확인했다. 그는 자신 같은 점균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이걸 극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버텨야 할지 궁금했다. 지친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그리고 담요에 쌓여 깨어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침이 왔다. 햇빛이 늪지 숲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초록색 점액이 갑자기 위쪽 버섯에서 뚝뚝 떨어져 슬라이미 위로 산처럼 튀었다. 그것이 그에게 닿는 순간 그의 HP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안 시스템은 그가 돌진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얻었다고 알렸다.
그 스킬은 몸속의 외형질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했다. 혼란스럽고 여전히 아픈 상태에서 슬라이미는 땅에 쓰러져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는 달팽이가 천천히 자신의 버섯을 향해 기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달팽이는 산성액이라는 스킬을 발동하여 버섯을 지글거리는 웅덩이로 녹이고 그 잔해를 후루룩 마셨다. 슬라이미가 달팽이에게 소리치자 마침내 그 주의를 끌었다. 버섯을 훔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얼굴에 산성액을 떨어뜨려 거의 녹일 뻔한 것은 선을 넘었다. 달팽이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계속 먹으면서 작고 애처로운 낑낑거림을 냈다. 슬라이미는 피해자 행세는 소용없을 거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달팽이가 근처에서 낑낑거리며 머물자 슬라이미는 망설였다. 둘 다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낮은 레벨의 몬스터였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지 보고 그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한숨을 쉬며 그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달팽이에게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주위에는 버섯이 많았다. 달팽이는 기쁜 소리를 내며 다시 먹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며 슬라이미는 갈등 속에서 우정이 싹트는 만화 장면들을 떠올렸다. 그는 달팽이와 팀을 이루고 함께 강해지며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공상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의 상상 속에서 그들은 우정의 힘으로 모험을 떠나 결국 어떤 위대한 마왕을 무찌를 것이었다. 동료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더 강해지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 생각에 감동받은 그는 가까이 다가가 둘 다 낮은 레벨의 몬스터인이 팀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그는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달팽이가 항상 먹을 버섯을 갖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달팽이는 그를 행복하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어 슬라이미의 몸 한 덩어리를 물어뜯었다. HP가 떨어지면서 고통이 그를 꿰뚫었다. 정말 아팠다. 그 순간 슬라이미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이 세계의 몬스터들은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 자연은 단순했다. 먹거나 먹히거나. 그는 달팽이의 가련한 연기에 속았던 것이다. 둘 다 낮은 레벨이었지만 그 힘은 분명히 자신보다 강했다. 즉시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한 슬라이미는 몸을 빼려 했다. 달팽이는 일어나 그를 향해 몸을 돌렸고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공황에 빠진 슬라이미는 남은 스킬 포인트를 모두 맥동에 쏟아부었다. 스킬을 한 개까지 밀어붙이며 그는 앞으로 쇄도했다. 둘 다 죽은 나무 위를 기어갔지만 지친 3분이 지난 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더 나쁜 것은 달팽이가 여전히 바로 뒤에 있었다는 것이다. 슬라이미는 달팽이의 속도가 자신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가 커졌다. 달팽이가 갑자기 머리를 들자 목이 부풀어 올랐다. 격렬한 움직임으로 그것은 슬라이미에게 산성액을 뿜어냈다. 그의 HP는 급락했고 몸은 가운데로 깔끔하게 갈라졌다. 잠깐 동안 그는 자신의 의식이 자동으로 더 큰 반쪽에 머무르는지 궁금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달팽이는 입을 벌리고 산성액을 뚝뚝 흘리며 그 위로 다가와 그의 몸속으로 곧장 뛰어들어 먹기 시작했다. 아직 그의 정신이 깃든 슬라이미의 절반은 간신히 탈출했다. 그는 이 굴욕을 견뎌내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점균에게 복수는 언제든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슬라이미의 남은 몸을 다 먹어치운 후 달팽이는 다시 그를 향해 돌아섰다. 이번에는 슬라이미가 버섯 중 하나를 움켜쥐는 데 성공했다. 달팽이가 다시 돌진하자 슬라이미는 돌진을 발동하여 독버섯을 그 입에 곧장 쑤셔 넣었다. 달팽이는 독이 퍼지자 즉시 몸부림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것은 슬라이미 옆에 쓰러져 죽었다. 시스템은 그가 달팽이를 물리쳤고 레벨업하기에 충분한 포인트를 얻었다고 알렸다. 안도감이 그를 덮쳤다. 이제 그는 왜 달팽이가 항상 버섯을 먹기 전에 산성으로 녹였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독 저항이 전혀 없었다. 아무리 엉망진창이었더라도 그는 이 세계에서 마주한 첫 번째 몬스터를 성공적으로 물리쳤다. 달팽이의 시체를 쿡쿡 찌르며 슬라이미는 그것을 분해하면 어떤 보상을 얻을지 궁금해했다. 몸 위로 기어 올라가자 그는 그 고기가 얼마나 끈적하고 역겨운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고기는 고기일 뿐이라고 되뇌며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었다. 그는 그것을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고급 프랑스 요리처럼 취급하자고 혼잣말로 농담까지 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맛이 그의 감각을 덮쳤다. 그것은 정말 역겨웠고 짙은 점액처럼 짜고 시큼한 맛이 동시에 났다. 시스템 창이 나타나 분해가 중단되었으며 경험치를 얻지 못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 결국 이것은 목숨을 걸고 얻은 승리였다. 슬라이미는 살아남고 싶다면 빨리 강해져야 하며 그것은 편식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이를 악물고 실제로는 코가 없지만 비유적으로 코를 막으며 그는 억지로 그 역겨운 식사를 삼켰다. 그의 몸이 망가진 슬라임 덩어리처럼 경련하고 버벅거리면서 숲은 축축하고 비참한 구역질 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는 어쨌든 계속해서 근처 버섯 몇 개와 함께 달팽이 고기를 억지로 밀어넣었다. 그가 마침내 끝냈을 때 시스템은 분해가 완료되었다고 알렸다. 그는 6에서 7로 레벨업하기에 충분한 경험치를 얻었고 그의 몸은 재생되었다. 시스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끔찍한 기분이었다. 그는 텅 빈 붉은 껍데기 옆에 녹아내린 웅덩이로 쓰러졌고 어쩐지 먹기 전보다 더 기분이 나빴다. 상태창을 열어보니 그는 1.4의 스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스킬은 이제 분해 레벨 6, 맥동 레벨 3, 독 저항 레벨 3, 그리고 돌진 레벨 1이었다. 그는 그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았다. 분해는 기본적으로 그냥 먹는 것이었다. 맥동은 도망치는 것 같았다. 독 저항은 얻어맞고도 죽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돌진 역시 도망치는 것, 단지 더 빨리.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는 점균에게 불평은 무의미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거대한 말벌과 같은 강력한 숲의 포식자들을 거대하고 근육질인 괴물로 상상했다. 자신의 능력치가 너무 낮아서 어쩌다 공격 기술이 있다 해도 그들을 도발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 생각에 그는 다시 한번 맥동의 포인트를 쏟아부었다. 스킬은 레벨 4로 올랐다. 흥분한 그는 즉시 그것을 시험했고 슬라임 몸을 최대한 밀어붙이며 통나무를 가로지르는 속도를 측정했다. 그의 새로운 최고 속도는 초속 20cm로 밝혀졌다. 처음에는 인상적으로 들렸지만 시속 약 0.78km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산하고 나서는 아니었다. 그 깨달음은 그를 좌절시켰다.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다. 일주일 후 슬라임은 속이 빈 통나무 안에서 붉은 버섯을 든 채 빈둥거리고 있었다. 통나무는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지만 그는 근처의 식량을 완전히 고갈시켰고 그동안 겨우 2레벨밖에 올리지 못했다. 새로운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배와 인벤토리를 모두 채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규모 수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탐색을 활성화하자 그는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혈관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범위는 HP와 함께 확장되었고 그의 노란 슬라임은 살아있는 지도처럼 숲바닥을 가로질러 뻗어나갔다. 시스템은 그의 몸 안에 흰버섯 3개가 저장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더 멀리 나아가 그는 작은 풀버섯 6개를 수집했다. 세련된 신체 제어 능력으로 그는 아이템을 저장하거나 즉시 분해할 수 있었고 이는 수집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푸른 버섯 한 무더기를 섭취하며 이를 증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채집하며 커다란 푸른 버섯을 분해했다. 시스템은 분해를 확인하고 그에게 경험치를 보상으로 주며 독 저항력을 레벨 4로 올려주었다. 탐색 네트워크를 계속 펼치던 중 그의 촉수 하나가 단단하고 붉은 무언가에 부딪혔다. 시스템은 즉시 대상을 분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고통이 그를 꿰뚫으며 HP 9를 잃게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고 또 그 녀석과 마주쳤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공격자는 산성액을 사용하여 녹색 부식성 액체를 뿌렸다. 슬라임은 스쳐서 HP 7을 추가로 잃었지만 향상된 속도 덕분에 공격 대부분을 피할 수 있어 안도했다. 이것도 산성 달팽이였지만 이 녀석은 눈에 띄게 더 빨랐다. 그는 같은 종의 개체들이 정말 이렇게 힘의 차이가 클 수 있는지 궁금했다. 회피 기동을 하며 그는 달팽이가 다시는 공격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자신감은 달팽이가 갑자기 잔혹한 근거리 공격을 펼쳐 그의 몸을 튀기고 33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산산조각 났다. 달팽이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 잠시 멈췄다. 그 멈춤은 바로 슬라임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는 일부러 공격을 맞아 접근한 것이었다. 폭발을 사용하여 그는 독이 있는 보라색 버섯을 달팽이의 입에 똑바로 쑤셔 넣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약점을 알고 나면 몬스터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비웃으며 그것을 그들 사이의 명백한 지능 격차 탓으로 돌렸다. 계획은 즉시 성공했다. 산성 달팽이는 독이 몸을 파고들자 경련을 일으켰다.
슬라임은 쓰러진 적을 먹어치우며 다시 한번 역겨운 맛을 억지로 참아냈다. 시스템은 그를 레벨 9에서 10으로 올려주며 보상했다. 그는 식사 때문에 비참한 기분으로 녹아내린 채 앉아 있었지만 부인할 수는 없었다. 몬스터 고기에서 얻는 막대한 경험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회복한 후 그는 붉은 껍데기를 남겨두고 풀이 무성한 숲을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가 이동하는 동안 앞쪽의 키 큰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저 또 다른 약한 달팽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오만하게 숨어있는 것이 무엇이든 나오라고 소리쳤다. 대신 나타난 것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달팽이가 전혀 아니었고 칼날 같은 다리를 가진 거대하고 끔찍한 지네였다. 거대한 곤충은 그에게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날카로운 푸른 다리를 일정하고 이협적인 리듬으로 움찔거렸다. 공황에 빠진 슬라임은 바위 뒤로 허둥지둥 기어갔고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떨었다. 지네가 달려들었다. 필사적으로 슬라임은 늘 하던 수법을 썼다. 그는 독버섯을 들어 올리고 괴물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쳤다. 시도는 즉시 실패했다. 지네의 큰 턱은 버섯이 먹히기도 전에 깔끔하게 반으로 잘라버렸다. 슬라임은 조각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지네는 만도교살이라는 스킬로 이어가 긴 몸으로 그를 감싸고 조였다. 그것은 그의 슬라임의 머리를 파묻고 그를 물어뜯고 찢으려 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네가 버둥거렸다. 어떻게 공격하든 아무런 피해도 입힐 수 없었다. 그때 슬라임은 진실을 깨달았다. 그의 액체 몸은 칼날과 조임의 면역이었다. 순식간에 포식자와 피식자의 역할이 뒤바뀌었다. 슬라임은 갇힌 지네를 삼켰고 그것을 먹어치우며 배달된 경험치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 기세를 타고 그는 사냥을 계속했다. 그는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 커다란 녹색 딱정벌레를 발견했다. 그는 날아다니는 말벌을 공격하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맴도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아직 키가 너무 작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바퀴벌레를 발견했을 때 그는 순수한 혐오감에 움찔했고 단지 먹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얼마 후 슬라임은 몸에 붉은 버섯을 품고 콧노래를 부르며 의기양양하게 숲을 여행했다. 상태창을 열고 그는 자신의 성장에 감탄했다. 그는 이 제157HP를 가진 레벨 13의 점귤류였다. 맥동은 레벨 8, 독저항은 레벨 5로 올랐다. 이끼 낀 곳에 등을 기대고 그는 고기를 먹기 시작한 후 레벨업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곤충보다는 위지만 여전히 개구리, 도마뱀, 공포새보다는 아래인 먹이 사슬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상상하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일단은 괜찮았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할 때였다. 그는 거대한 개구리 다리에 눈독을 들였고 언젠가 멈출 수 없이 강해져 곤충 시체더미 위에 서서 이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는 자신을 상상했다. 그 꿈을 품고 그는 늪지 숲 깊숙한 곳에 탁한 연못가에 도착했다. 그는 물속에 어떤 귀중한 자원이 숨어 있을지 그리고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물을 살폈다.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그는 천천히 노란 촉수를 물에 담갔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웠다. 촉수가 물에 닿는 순간 슬라임은 자신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부에서 압력이 쌓이면서 공포가 엄습했고 마치 몇 초 안에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생각보다는 날것의 감각을 통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다. 단세포 생물로서 민물은 삼투압을 통해 그의 몸속으로 곧장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만약 물에 잠기면 그는 순수한 물속의 적혈구처럼 터질 때까지 부풀어 오를 것이었다. 그는 최대한 빨리 팔다리를 잡아당겼고 아직 온전하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수중 탐험에 대한 모든 생각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가 회복하기도 전에 연못에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거대한 짙은 녹색의 형체가 천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슬라임은 혼란스럽게 쳐다보다가 그것이 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생물은 입에서 거품을 내뿜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슬라임이 찐 게 다리 한 접시를 상상하자 혼란은 금세 허기로 바뀌었다. 끊임없는 벌레 식사 후에 이것은 마침내 진짜 음식처럼 느껴졌다. 영리하게 굴려고 그는 해안가에서 친근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그저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라고 연기했다. 개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물 밖으로 튀어나온 가파른 바위 위로 올라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거품을 불며 앉아 있었다. 슬라임은 재빨리 알아차렸다. 녀석은 이쪽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연못에서 목숨을 거는 것은 그럴 가치가 없었다. 대신
그는 독버섯을 녹여 독소를 물에 풀어 안전한 거리에서 개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계획은 즉시 수포로 돌아갔다. 거대한 늪개는 거품 연타라는 스킬을 발동하여 고압의 물줄기를 그에게 똑바로 발사했다. 폭발은 무시무시한 힘으로 슬라임에게 부딪혀 그를 뒤로 날려버리고 HP25를 앗아갔다. 그는 물처럼 단순한 것이 그렇게 심하게 아플 수 있다는 것에 충격받았다. 개가 다시 발사했다. 슬라임은 허둥지둥 피했지만 간신히 피하면서도 10의 피해를 추가로 입었다. 그는 때마침 두꺼운 나무뿔이 뒤로 미끄러져 들어가 다가오는 물 폭발에 대한 방패로 삼았다. 진실을 깨닫자 그의 몸은 떨렸다. 이 녀석은 그가 사냥해왔던 곤충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 지금 도망치는 것은 더 큰 표적이 될 뿐이므로 그는 숨어서 개가 흥미를 잃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그때 거대한 첨벙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엿보며 그는 개가 마침내 포기했는지 궁금했다. 대신 거대한 늪개가 연못에서 나와 육지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는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것은 돌진을 활성화하며 집게발을 공격적으로 딱딱거렸고 끔찍한 속도로 옆으로 기어갔다. 슬라임은 포식자가 자신의 은신처로 똑바로 돌진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개가 자신을 완전히 먹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공황에 빠져 나무줄기를 기어 올라갔다. 나무 껍질에 단단히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는 잠시 안도의 물결을 느꼈다. 적어도 여기 위에서는 물 공격이 닿지 않을 것이다. 그 안도감은 즉시 사라졌다. 위에서 끼익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슬라임은 위를 올려다보았고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커다랗고 창백한 거미가 그를 향해 기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는 개를 상대하느라 바쁘니 비키라고 말하며 촉수를 무시하듯 흔들었다. 오만하게도 그는 거미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경고하며 너 같은 벌레는 많이 먹어봤다고 자랑했다. 거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은 씩씩거렸고 붉은 눈이 더 밝게 타오르더니 갑자기 거미 배기로 공격했다. 앞다리는 눈이 멀 정도의 속도로 슬라임의 몸을 가르는 칼날처럼 움직였다. 거대한 슬라임 덩어리가 잘려나가 30의 피해를 입혔고 거미는 침착하게 그것을 잡아먹었다. 슬라임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칼날 공격의 면역이라고 생각했었다. 상태창이 나타나 진실을 드러냈다. 그 거미는 검술 레벨 8의 레벨 16 몬스터였다. 그가 그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또 다른 고압의 물줄기가 그의 몇 인치 옆 나무줄기에 부딪혔다. 튀는 물만으로도 17의 추가 피해를 입었다. 위에서는 칼날을 휘두르는 거미, 아래에서는 물을 쏘는 게 사이에 갇힌 슬라임은 절망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탈출구를 막고 있는 거미를 올려다보며 그는 외눈에 눈물이 고인 채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그는 꼼짝없이 같았다. 다시 아래에서 개가 나무 위로 똑바로 또 다른 거품 연타를 발사했다. 슬라임은 마지막 순간에 피했다. 물줄기는 그를 빗나가 거미의 얼굴에 정통으로 부딪혔다. 충격으로 거미는 나무에서 완전히 나가떨어졌다. 거미는 분노에 찻땅에 떨어졌고 즉시 보복으로 개에게 하얀 거미줄을 발사했다. 끈적한 실이 거대한 늪개를 감싸 움직임을 둔화시켰다. 그 틈을 이용해 거미는 앞으로 뛰어올라 개의 껍데기를 베었다. 개는 갑각류 등껍질로 반응하여 껍데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공격을 막았고 그 다음 갑각류 집게로 반격하며 집게발을 사납게 딱딱거렸다. 거미는 거미줄 조종을 사용하여 몸을 비틀었고 끈적한 거미줄로 개의 집게발을 더욱 단단히 묶었다. 저 위에서 슬라임은 혼돈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봤다. 속으로 그는 환호했다. 그의 적들은 그가 바랐던 대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전투는 계속되었다. 개는 화가 나서 거품을 내뿜으며 묶인 집게발을 풀려고 했었다. 거미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개의 눈자루에 정확한 배기를 가했고 빛과 고통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이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씩씩거렸지만 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격렬한 휘두름으로 그것은 거미를 뒤로 뛰어오르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개의 거대한 집게발은 두꺼운 거미줄에 갇혀 있었다. 그 약점을 이용하여 거미는 눈이 멀 정도의 속도로 움직여 갑각류를 완전히 실로 감쌌다. 곧 거대한 늪개는 먹이처럼 고치에 쌓여 무력해졌다. 거미는 그 껍데기 위로 올라가 잔치를 벌일 준비를 했다. 나무에서 슬라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냄새나는 개는 식료품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묶여 있었고 더 작은 거미가 싸움을 완전히 뒤집었다. 거미는 개의 얼굴 위로 어렴풋이 나타났다. 개는 입에서 거품을 내뿜으며 마주 쳐다봤다. 거품이 빠르게 모여들며 강렬한 압력으로 빛났다. 그러자 모든 것이 폭발했다.
거대한 압축물 칼날이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와 함께 개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물 절단기가 바깥쪽으로 나선을 그리며 실크 고치를 즉시 갈기갈기 찢었다. 거미는 공중에서 붙잡혀 순식간에 잘려나갔고 몸은 조각조각 찢어졌다. 필사적인 반격은 물 칼날을 사방으로 날려보냈다. 하나는 나무줄기를 베었고 슬라임을 몇 인치 차이로 빗나갔다. 그는 개의 생존 본능이 무시무시한 숨겨진 힘을 촉발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떨었다. 아래에서 거대한 늑개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다. 그것은 잠잠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한 물줄기를 뱉어냈다. 전쟁터는 고요해졌다. 거미는 조각나 있었고 개는 찢어진 거미줄에 감긴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다. 슬라임은 공격이 멈췄다고 확신할 때까지 나무뿌리 뒤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위험이 지나가자 그는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움직이지 못하는 개에게 다가가 그는 모든 에너지를 마구 쏘아대다 결국 이런 한심한 상태가 된 것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 생물은 질겼다. 질식시키는 것은 위험했고 꽉 담은 입 때문에 버섯을 밀어 넣을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이 회복하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했다. 주변을 훑어보던 그의 시선은 크고 무거운 바위에 멈췄다. 몸을 그 위에 펼치고 그는 슬라임 공간을 사용하여 그것을 저장하려고 시도했다. 시스템 오류가 번쩍이며 공간 부족이라고 알렸다. 그는 자신의 저장 용량이 HP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싸움 후에 HP가 여전히 너무 낮았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는 인벤토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버섯 컬렉션 전체를 토해냈다. 저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거대한 바위를 성공적으로 흡수했다. 그의 노란 몸은 무게에 불룩해져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땅에 부딪혔다. 속으로 얼마나 무거운지 불평하며 그는 몸을 앞으로 끌고 천천히 나무 위로 올라갔다. 갇힌 게 바로 이 지점에 도달하여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침착하게 그 목숨을 거두러 왔다고 선언했다. 중력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슬라임은 잡고 있던 것을 놓았다. 그는 돌처럼 떨어졌다. 거대한 늑개는 거대한 노란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자 공포에 질려 올려다봤다. 마지막 필사적인 움직임으로 그것은 마지막 고압의 물줄기를 위로 발사했다. 물줄기는 떨어지는 슬라임과 바위에 부딪혔지만 그 기세는 멈출 수 없었다. 슬라임은 고통을 참으며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을 짓밟을 작정이었다. 그의 아래에서 개는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통째로 삼키자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충격이 왔다. 귀청이 터질 듯한 충돌음과 함께 바위를 품은 점귤류가 개의 껍데기에 정통으로 부딪히며 격렬한 충격파를 내보냈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슬라임은 완전히 으스러진 껍데기 위에 앉아있었다. 시스템은 처치를 확인했고 그에게 레벨 14에 도달할 충분한 경험치와 스킬 포인트 0.5점을 보상으로 주었다.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아직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이 마지막 생존자임을 축하하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갓 잡은 사냥감 위에 자리를 잡고 즐겁게 식사 시간임을 선언했다. 마치 요리사처럼 뒤집힌 껍데기 위에 자리 잡은 슬라임은 개의 내장과 알을 그 안에 조심스럽게 담아 껍데기를 즉석 수프 그릇으로 만들었다. 거미의 사체는 완전히 무시했다. 개의 다리 조각을 도구 삼아 그는 흰 살코기를 진한 노란 알에 찍어 찻잎을 베어 물었다. 그 맛은 그를 압도했다. 며칠 동안 곰팡이 핀나무, 달팽이, 벌레만 먹다가 맛본 신선한 해산물의 맛이 그의 모든 감각을 터뜨렸다. 중요한 것을 깨달은 그의 끈적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맛있는 음식은 정말로 영혼을 치유했다. 그 순간 그는 이런 식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졌다. 그는 남김없이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배가 완전히 부른 그는 만족감에 취해 통나무 위에 드러누웠다. 상태창이 나타나 그가 이제 레벨 14의 HP가 168임을 보여주었다. 그의 몸은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며 다시 완전해진 느낌이었다. 배고픔이 사라지자 슬라임은 그 에너지를 실험에 쏟기로 결심했다. 그는 바위 앞에 자리를 잡고 내면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부 구조에 정신을 모았다. 온몸에 힘을 주며 그는 있는 힘껏 쥐어짰다. 무언가를 억지로 내보내려 안간힘을 쓰자 그의 외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고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다. 헐떡이며 그는 바위를 노려보며 힘이 나오라고 요구했다. 그의 생각은 개의 거품 연사로 돌아갔다. 스킬은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그렇지. 개는 물을 압축해서 쏘는데 점균이라고 똑같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의욕이 불타오른 그는 공격이 나타나길 주문처럼 외우며 다시 내부의 체액을 쥐어짰다. 그는 개의 기술을 따라 해보려 했지만 등 뒤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약한 물줄기 몇 개만 찍 나갈 뿐이었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앞으로 조준하며 시끄럽게 힘을 주었다. 노란 액체는 그저 힘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지친 그는 웅덩이처럼 퍼져버렸고 방향도 위력도 제어할 수 없다며 불평했다. 잠시 그는 패배감을 느꼈다. 그러다 그 좌절감은 결의로 굳어졌다. 포기를 거부하며 그는 몸의 모든 부분을 긴장시켜 내부 체액을 한계까지 압축했다. 갑자기 노란 체액이 엄청난 위력으로 고속 분사되었다. 그의 폭발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되었다. 발사체는 개 껍데기에 부딪혀 깔끔하게 구멍을 뚫었다.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 폭발 스킬이 새로운 스킬인 세포질 분사로 진화했음을 알렸다. 시스템은 그 스킬이 자신의 체질량을 탄약으로 사용해 세포질 자체를 발사체로 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슬라임은 큰 소리로 웃었다. 순전히 연습만으로 스킬이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전율했다. 그때 걱정스러운 생각이 그를 덮쳤다. 그의 다른 스킬들에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었다. 만약 이것도 그렇다면 시험해보기 위해 그는 다시 발사했다. 그리고 또다시 빠른 노란 탄환 연사가 껍데기를 파고들었다. 시스템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계속 발사하자 스킬 레벨이 2로 올랐다. 그 흥분은 자신을 보자마자 빠르게 식었다. 그의 몸은 가늘고 애처로운 막대기처럼 쪼그라들어 있었다. 경고가 번쩍였다. 그의 체력이 위독했다. 한 발 한 발이 탄약으로 자신의 생체량을 소모하고 있었다. 즉 그의 몸이 유일한 전투 자원이라는 뜻이었다. 마법사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약간 실망한 그는 잃어버린 질량을 회복하기 위해 개를 다시 먹기 시작했고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먹는 것이 자신을 회복시킨다면 아까 잘려나간 자신의 조각들은 어떨까? 그는 주변을 수색했고 풀밭에 놓여있는 커다란 노란 슬라임 덩어리를 발견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 보였다. 거미가 자신을 베었을 때 정말 그렇게 많이 잃었는지 의아했다. 호기심에 그는 분리된 조각을 본체에 대고 회수 스킬을 활성화했다. 그것이 흡수되자 기억의 편린들이 밀려 들어왔다. 거미와의 싸움이 보였다. 바위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시점이 이상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그는 깨달았다. 잘려나간 조각이 독립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을. 무언가 딱 들어맞았다. 분리된 몸의 일부는 진정한 의식이 없어도 여전히 스스로 분해를 할 수 있었다. 나중에 다시 흡수함으로써 그것들이 얻은 체력과 경험치를 모두 수집할 수 있었다. 기뻐하며 슬라임은 자신이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며 행복하게 콧노래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파편들을 사방으로 보내 하나의 입을 여러 도로 만들어 레벨업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것을 상상했다. 그는 즉시 분열 스킬을 사용해 그 아이디어를 시험했다. HP 10을 소모하며 작은 덩어리가 분리되었다. 본체와 파편 모두 약해 보였다. 그때 그는 한계를 알아차렸다. 만약 그의 HP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는 위험한 기아 상태에 빠졌다. 최대 HP가 198이므로 그는 음식이 충분하기만 하다면 안전하게 많은 분신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힘을 주어 그는 30의 피해를 입으며 훨씬 더 큰 덩어리를 떼어냈다. 분리된 노란 덩어리는 꿈틀거리며 스스로 움직였다. 성공이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닌자 머리띠를 쓴 자신을 상상했다. 그 능력은 마치 만화에 나오는 그림자 분신술 같았다. 흥분으로 가득 찬 그는 상상의 주먹을 들어 올리며 일할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분신 하나에게 죽은 통나무를 분해하라고 명령하고 다른 것들은 근처 버섯더미로 보냈다. 그의 상태창에는 레벨 14의 점균, 198 HP, 그리고 분해, 맥동, 독 저항, 세포질 분사 등의 스킬이 표시되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분신들이 자원을 파밍하는 동안 그는 남은 거미 고기를 먹으며 안전하게 본체의 체력을 최대로 유지했다. 자신의 몸을 점점 더 완벽하게 다루게 되자 그는 멋진 갑옷을 입은 인간형의 모습을 상상했다. 공격이 자신을 무해하게 통과하는 것을 상상하자 자신감이 솟구쳤다. 평범한 찌르기, 소용없지, 강력한 배기, 그의 몸은 그저 다시 붙을 것이다. 물리 공격은 그를 위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법이다. 그는 물리 공격이 실패한 곳에서 마법이 자신을 죽일 수 있을지 궁금했다.
아마도 이 세상이 판타지 세계보다는 야만적인 동물의 왕국에 더 가까워서 아직 마법을 보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 실험해보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노란 몸 조각들을 미끼로 사용하여 탁한 물 근처에 덫을 놓았다. 거대한 늑개가 연못에서 튀어나와 조각 하나를 움켜쥐었다. 그는 이미 내륙으로 이어지는 슬라임 조각들의 흔적을 만들어 놓았다. 더 많은 개들이 킬존으로 걸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먹으며 흔적을 따라왔다. 높은 곳에서 슬라임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아래에 모이는 개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마침내 위를 쳐다봤을 땐 너무 늦었다. 그가 나뭇가지를 밀어 떨어뜨리자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다. 나뭇가지는 파괴적인 힘으로 추락하여 즉시 개들을 짓뭉갰다. 시스템 알림이 쏟아졌다. 한 번에 6마리의 개를 죽여 레벨 14에서 15로 올랐다. 그는 아래로 내려가 바위로 생존자들을 처리하고 먹기 시작했다. 고기를 분해한 후 그의 체력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깨끗한 껍데기들을 흘급보며 자신의 파밍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했는지 만족스러워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것을 느끼며 그는 전투 연습을 하기로 결심했다. 바위에게 껍데기를 세워두고 그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원형질 연사라고 이름 붙인 기술을 준비하는 멋진 총잡이가 된 것을 상상했다. 현실에서는 그는 노란 슬라임 탄환의 폭풍을 발사해 속도와 힘으로 목표물을 강타했다. 시스템이 세포질 분사 스킬이 5에서 6으로 레벨업했다고 알리자 껍데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격렬한 훈련은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점규는 쪼그라들고 갈라진 채로 남았다. 자신의 질량을 탄약으로 사용한 후 그의 몸은 마르고 체력은 신락같이 남았다. 자기 포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느릿느릿 버섯을 먹으며 자신의 형태가 천천히 다시 통통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이틀을 돌아보며 그는 끊임없는 훈련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공격력과 정확도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체력이 위험 영역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세포질 분사를 약 30발 정도만 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한계가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더 소모하지 않고 각 탄환을 더 치명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가 독버섯을 집어들고 근처 바위를 짚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탄약에 재료를 추가할 수 있다면 탄환은 순수한 위력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슬라임 발사체 안에 독버섯을 감싸면 원거리에서 독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돌을 감싸면 물리적 충격을 엄청나게 증폭시킬 것이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것을 시험했다. 돌을 주입한 탄환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목표물에 부딪혀 그 개념을 즉시 증명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그는 이렇게 유연한 공격을 발명한 자신이 천재라고 우쭐하게 생각했다. 그의 축하는 부드러운 구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는 근처 나무의 구멍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그냥 새인지 아니면 반딧불이인지 궁금해했다. 호기심이 이겼다. 그는 나무줄기를 올라 빛나는 구멍 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가 본 것은 그의 핵을 거에 멈추게 할 뻔했다. 유령처럼 빛나는 푸른 부엉이가 그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것의 마법적인 기운은 틀림없었다.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자 공포가 그를 휩쓸었다. 이것은 마법을 사용하는 몬스터였다. 주문에 맞을까 봐 겁에 질린 그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최대한 빨리 도망쳤다. 부엉이는 그를 쫓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가 달아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것이 야생 몬스터가 전혀 아니라 공생투시라고 불리는 마법 스킬이라는 사실이었다. 멀리서 한 인간 여성이 망원경처럼 손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눈은 부엉이와 시야를 공유하며 같은 푸른 빛으로 빛났다. 그녀는 다른 두 모험가와 함께 거대한 갑옷 멧돼지 위에 타고 있었다. 수염난 남자가 무언가 찾았냐고 묻자 그녀는 손을 내리고 별것 아니라 그냥 이상한 작은 몬스터일 뿐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일행은 숲을 계속 나아갔다. 분홍머리의 정찰병이 고레벨 몬스터를 마주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수염난 전사는 리틀 스틸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앞장서라고 말하며 길드 마스터와의 마법적 연결이 조용해진 것을 걱정했다. 한편 점규는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부엉이가 자신을 표식했다고 확신한 그는 마법 사용자와 엮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무작정 도망쳤다. 그는 강에 도착했고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때 그는 물리학을 기억해냈다. 운동량이 중요했다. 그는 공중으로 몸을 날려 비행 중에 원형질 연사를 활성화했다. 공격하는 대신 그는 탄환을 추진력으로 사용하여 뒤로 발사했다. 계획은 성공했지만 HP 80을 소모했다.
그는 강 위를 로켓처럼 날아가 반대편에 세게 충돌했고 지쳤지만 살아남았다. 탈출했다고 믿으며 그는 회복하기 위해 죽은 나무를 갉아먹었다. 체력이 안정되면서도 그는 자신의 레벨에 비해 강하지만 진정한 상위 계층의 적은 자신을 즉사시킬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때 공기가 변했다. 어둡고 불타는 붉은 기운에 휩싸인 무시무시한 압박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뱀꼬리 공포새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을 감지하고 얼어붙었다. 마법 부엉이가 자신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돌아섰지만 공포의 근원이 부엉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숲바닥에는 거대한 잘린 발톱이 놓여 있었다. 흰 비늘에 검은 손톱을 가진 그것은 너무나 거대해서 아래의 나무들을 짓뭉개고 있었다. 그의 외눈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 즉 거대한 손가락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 두려움은 즉시 탐욕스러운 흥분으로 바뀌었다. 그에게 이것은 전설적인 금수저, 이야기 속에서 속삭여지는 치트 같은 파워업 아이템이었다. 만약 그것을 흡수한다면 엄청난 힘, 어쩌면 거대한 진화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신의 행운에 미친 듯이 웃으며 그는 비늘 위로 몸을 펼치고 용의 스킬을 활성화하여 슬라임 촉수로 그 팔다리를 감쌌다. 거의 즉시 고통이 그를 찢었다. 그 물체는 소화를 격렬하게 저항했다. 시스템 경고가 번쩍였다. 분해 실패. 그의 스킬이 너무 낮거나 레벨 차이가 너무 컸다. 그 팔다리의 무적성이 활성화되어 압도적인 힘이 그의 세포를 밀어냈다. 경험치를 얻는 대신 그는 파도처럼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자신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절을 활성화하여 연결을 끊었다. 그가 뒤로 물러나면서 몸의 일부가 찢겨나갔다. 손가락을 다시 쳐다보자 조롱하듯 떠오르는 작은 +1 경험치 메시지에 그는 후회만 느꼈다. 그는 분해 스킬을 더 일찍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자신을 저주했다. 보물은 바로 거기에 있었지만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소화할 수도 없었고 그의 인벤토리는 그것을 보관하기에 너무 작았다. 마지못해 그는 그것을 남겨두고 레벨을 올리고 스킬을 마스터한 후 나중에 다시 오기로 결심했다. 그 계획은 즉시 산산조각 났다.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잘린 손가락이 갑자기 빛나며 에너지를 분출하더니 땅에서 똑바로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흙, 바위, 나무를 뚫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충격파와 파편이 바깥으로 폭발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폭발을 발견했고 그것이 근처에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었을 때 간신히 살아남았다. 떨면서 그는 나무뿌리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속까지 흔들렸다. 세상이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광활하게 느껴졌다. 멀리 갈수록 그는 자신이 더 작게 느껴졌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신중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기본으로 돌아가 숨고 죽은 나무를 분해하며 안전하게 강해지는 것을 선택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잘린 손가락은 마침내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그것은 가만히 있다가 무시무시한 붉고 검은 기운을 뿜어내며 그것이 단순한 죽은 팔다리가 아님을 드러냈다. 정신지도를 확인한 정규는 금수저는 북동쪽 멀리, 마법 부엉이는 남서쪽 멀리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그들 사이에 안전하게 빽빽한 숲 깊은 곳에 있었다. 그는 굵은 나무를 선택하고 임시기지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용의 스킬을 사용하여 그는 나무줄기 속으로 녹아 들어갔고 넓은 내부 공간을 파내면서 큰 몬스터를 막기 위한 좁은 입구를 계획했다. 안전모를 쓴 자신을 상상하며 그는 열심히 한층 한층 파냈다. 빛을 위해 그는 푸른 빛과 함께 희미한 독을 내뿜는 빛나는 버섯을 심었다. 지쳤지만 만족하며 그는 모아둔 이끼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근처에는 돌탁자가 놓여 있었고 입구는 독버섯으로 막혀 있었으며 아래에는 미끼용 터널이 그리고 진짜 방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통로가 있었다. 영리하고 안전하고 그의 것이었다. 마침내 긴장을 풀고 그는 시가처럼 나뭇가지를 씹으며 드러누워 안도감을 즐겼다. 그때 나무를 통해 크고 규칙적인 잉잉거리는 소리가 진동했다. 짜증이 난 그는 머리를 내밀어 소리를 향해 소리쳤지만 거대한 말벌떼가 숲의 꼭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두려움 대신 그의 눈은 계산적으로 가늘어졌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세포질 분사를 발사해 공중에 있는 말벌 한 마리를 격추시켰다. 그러고는 입구에 드러내고 앉아 말벌떼를 도발했다. 격분한 말벌들은 침을 겨누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즉시 좁은 터널로 후퇴했고 말벌들은 공격을 빗나가거나 끼어버렸다. 안에서 그는 시스템이 손쉽게 경험치를 얻었다고 알리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끈적한 몸은 파리지옥처럼 작동했다. 일부러 말벌 2마리를 놓아준 후 그는 나무 높은 곳에 있는 거대한 벌집으로 그들을 따라갔다.
나뭇가지 위에서 그는 벌집을 연구하며 이미 파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파수꾼들이 페로몬을 방출했고 하늘은 잉잉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수천 마리가 쏟아져 나왔다. 침 공격이 소용없다고 확신한 그는 경험치를 환영했지만 말벌들이 그의 주위에 빽빽하게 진동하는 공을 형성하기 전까지였다. 열기가 치솟았다. 그의 세포가 죽기 시작하자 시스템 경고가 울렸다. 경악한 그는 그들이 자신을 산채로 익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황에 빠진 그는 원형질 탄막을 퍼부어 진영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때 새로운 적들이 나타났다. 그의 공격을 막는 밀랍 방패를 든 갑옷 말벌 경비병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는 흰털의 곤충을 발견했다. 머리 위로 빛나는 마법진이 형성되었다. 말벌 마법사였다. 서열은 명확했고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인 마법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경비병들이 돌격하자 그는 쉬지 않고 발사하며 나뭇가지에 몸을 고정하고 나무를 분해해 전투 중에 체력을 회복했다. 경비병들이 그에게 부딪히자 그는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가두고 산채로 녹여버리며 조롱했다. 저장 공간이 가득 차자 그는 즉흥적으로 말벌창을 강화된 투사체로 만들었다. 강화된 공격은 방패를 산산조각 내고 목표물을 꿰뚫었다. 방어선이 뚫리는 것을 본 말벌 마법사는 퇴각을 명령했다. 무리는 도망쳤다. 그는 나뭇가지에 남아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걸쭉한 황금빛 물질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뒤틀리고 소용돌이치며 매끄럽고 빛나는 구체를 형성했다. 근처에 있던 점액질 생물이 얼어붙어 세상에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쳐다본다. 저건 분명 벌꿀일 거야. 맛을 봐야겠어라는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꿀은 무방비 상태가 아니다. 손에 지팡이를 든 이풍당당한 거대벌 마법사가 시야에 들어온다. 지팡이를 부드럽게 휘둘러 만화를 모으고 작은 불의 구체를 형성한다. 기초적인 것, 스파크 엠버라고 불리는 초보자용 주문이다. 화염구가 발사되어 점액질 생물에게 직격하고 충격과 함께 폭발한다. 점액질 생물은 뒤로 움찔한다. 공격은 잔혹했고 전혀 예상치 못했다. 벌 마법사는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공중에 뜬 채로 재빨리 2개의 불씨를 연달아 발사한다. 불꽃은 나무 사이를 깨끗하게 통과하여 다시 점액질 생물을 강타한다. 공황 상태에 빠진다. 화염 마법은 점액질 생물에게 최악의 상성이었고 몸을 덮고 있는 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느린 재생 능력이 발동했음에도 진실을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불가능하다. 도망치려 몸을 돌렸지만 너무 늦었다. 또 다른 화염구가 명중하여 탈출할 기회를 차단한다. 절망에 빠진 점액질 생물은 원형질 탄막이라는 기술로 자신의 몸 일부를 발사하며 반격한다. 공격은 빠르고 엉성했지만 목표에 닿지 못했다. 2마리의 작은 벌 병사들이 마법사 옆에 나타나 함께 쌍둥이 밀랍 방벽을 시전한다. 빛나는 육각형 모양의 방패가 제자리에 나타난다. 점액질 생물의 공격은 방벽에 부딪혀 무용지물이 된다. 그는 멍하니 쳐다본다. 공격 마법, 방어 버프. 물론 둘 다 가지고 있다. 완전히 불공평하다. 바로 그때 이에서 더 많은 불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 벌 마법사는 전술을 바꿔 무리 소환을 시전한다. 벌집에서 작고 빛나는 벌떼가 쏟아져 나온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는다. 각자 점액질 생물을 향해 돌진하여 폭발한다. 연이은 폭발이 지역을 뒤흔들고 숲은 흔들리며 무자비하게 그 생물을 강타한다. 간신히 형체를 유지한 채 슬라이미는 높은 나뭇가지에 고립된다. 그의 몸은 간신히 버티며 떨고 있다. 멀리서 벌 마법사가 침묵 속에서 지켜본다. 마지막 일격을 위해 마법사는 더 가까이 떠올라 지팡이를 나뭇가지에 갖다 댄다. 깔끔하게 톱질하는 동작으로 나무를 자른다. 나뭇가지에 금이 가고 부러진다. 점액질 생물은 그토록 원했던 황금빛 꿀 웅덩이를 향해 똑바로 떨어진다. 그가 추락하는 동안 벌 마법사는 꿀 위에서 힘을 모으고 에너지는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거대한 화염구로 부풀어 오른다. 모든 무리가 조용히 지켜본다. 마지막 동작으로 마법사는 주문을 해방한다. 거대한 화염구가 아래에 무력한 슬라이미와 꿀을 향해 포효하며 내려오고 단 한 번의 압도적인 폭발로 모든 것을 지워버릴 준비를 한다. 거대한 화염구가 땅에 부딪히며 꿀 웅덩이와 떨어지는 점액질 미끼를 삼키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연기, 불, 파편이 공중으로 치솟는 동안 벌 마법사와 병사들은 극도의 침묵 속에서 지켜본다. 잠시 동안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때 무언가 움직인다.
홀로 남은 벌 병사 한 마리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불안하게 윙윙거린다. 다른 벌들이 돌아섰을 때 작은 점액질 덩어리가 숲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겨우 보게 된다. 순식간에 앞으로 튀어나가 벌 마법사에게 달라붙는다. 주력벌 부대가 밖에 미끼에 집중하는 동안 벌집 자체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처음부터 슬라이미는 지하에서 몸을 늘려 벌집의 심장부로 곧장 이어지는 숨겨진 터널을 천천히 만들고 있었다. 나뭇가지로 밀려나 폭발 속으로 떨어진 생물은 진짜가 아니라 슬라이미의 체력을 엄청나게 소모하여 만든 분리된 미끼일 뿐이었다. 벌들이 그것을 파괴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동안 진짜 슬라이미는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다. 이제 벌집 깊숙한 곳에서 슬라이미는 빽빽한 벌집 통로를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가는 촉수를 뻗어 미로 속에서 길을 더듬는다. 꿀이 넘치는 방을 지나가지만 멈추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 그가 쫓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의 촉수가 갑자기 거대한 방으로 들어선다. 그곳에 거대하고 무방비한 여왕벌이 있다. 왕실 경비병들이 반응하기 전에 슬라이미는 바위로 여왕을 위협하며 그녀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려있으니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가 여왕을 조이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고통은 벌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법사는 망설이지 않고 전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그들이 자신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며 슬라이미는 순간적인 실망감을 느꼈다.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없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여왕의 몸을 으스러뜨리고 머리를 찢어버렸다. 벌집이 거의 즉시 무너지기 시작하자 마법사 말벌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슬라이미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여왕벌은 핵심 기계처럼 기능했다. 그녀가 파괴되자 전체 무리가 자연스럽게 붕괴하고 소멸했다. 잠시 대화로 해결할까 생각했지만 사회 구조를 가진 생물조차도 낮은 수준에서는 여전히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시스템이 울리며 레벨업 조건을 충족했다고 알렸다. 또한 비급 부위를 분해하는 것은 24시간 후에는 더 이상 경험치를 주지 않으며 최대 HP를 초과하는 HP는 1시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레벨 21에 도달했다. 이 분해 덕분에 그의 독 저항력이 크게 증가했고 예상치 못하게 중앙지휘라는 새로운 기술을 잠금 해제했다. 하지만 스킬 포인트를 투자하려고 하자 시스템은 부하가 부족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 그는 원래 미래의 청소를 위해 분해 기술을 마스터할 계획이었지만 종족 기술은 포인트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는 것을 혹독하게 배웠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는 대신 맥동에 포인트를 투자했다. 다행히도 이 홀은 자원이 풍부했다. HP가 증가함에 따라 그의 몸속 점균 공간도 확장되었고 그가 모은 꿀은 순수한 보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폐허가 된 벌집을 돌아봤을 때 그는 더 이상 심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이상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떨쳐낼 수 없었다. 달팽이에게 역전한 이후로 그는 공식적으로 포식의 길에 들어섰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생각은 개의 아이에게로 향했다. 약속대로 놀아주러 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며 궁금해하는 작은 아이를 상상했다. 그는 개가 아내에게 일 때문에 늦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그렸다. 엄마는 아기에게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라고 말하며 안심시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조차 걱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무 늦었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어디선가 술에 취해 쓰러진 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녀는 아기를 데리고 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할 것이다. 길에서 아기 개는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하라고 할 때까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때 그들은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남자를 발견할 것이다. 아기는 즉시 그를 알아보고 아빠가 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부를 것이다. 그의 엄마는 한숨을 쉬며 그가 분명히 취했다고 말하고 아들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할 것이다. 아기는 행복하게 달려가겠지만 개가 갑자기 돌아서서 좀비가 된 모습을 드러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슬라임 몬스터가 그의 몸을 차지하고 안에서부터 그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상상 속 비명이 슬라이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자신이 이야기의 악당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기반이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남아있는 죄책감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제 그는 다른 세계의 점균이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유가 없었다. 사냥하지 않으면 사냥당할 것이다. 약자는 강자의 먹이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였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냥과 분해만이 그의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지였다.
물질적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므로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는 그날 아침 일찍 풀어놓았던 분리된 몸을 회수하는 데 집중했다. 그것이 어떤 놀라움을 가져올지 궁금했다. 그는 그 장소로 달려갔다. 가까워지자 그는 모닥불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속도를 늦췄다. 그는 살금살금 앞으로 나아가 덤불 뒤에 숨어 근처에 인간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냥꾼 일행이 불 주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남자 중 한 명이 니아에게 돼지에 기대고 있다가 찔릴 걱정은 없냐고 무심하게 물었다. 슬라이미는 놀랐다. 정말 인간이었다. 니아는 강철 등 멧돼지의 털은 긴장이 풀리면 부드럽다며 수고했다고 고마워하고 내일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카터는 원래 길드장을 찾고 있었지만 어쩌다 보니 자신들도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대장으로서 그는 자신을 탓하며 팀에게 사과했다. 콜은 마법 통신이 끊겼다고 지적했다. 고위급 마수들의 흔적도 없고 숲 자체가 미로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많은 이상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아무도 이걸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카터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했다. 길드장을 찾지 못했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었다. 어쨌든 그는 8대 길드의 3대 최강 지도자 중 한 명이니까 길을 다시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을 교회에 보고하면 그만이었다. 카터는 길드장의 힘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동의했지만 그가 실종된 지 2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교황이 직접 내린 임무를 수락한 직후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10년 전 길드 마스터군은 110 길드를 창설했다.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는 다른 길드와 달리 그의 길드는 원칙을 따르기만 하면 인종, 직업, 레벨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아들였다. 속임수 없고 학대 없고 악행 없다. 군이 몬스터 토벌로 얻은 모든 보상은 공정하게 분배되어 모든 구성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덕분에 110 길드는 관대함과 단결력으로 유명해졌고 빠르게 8대 길드 중 하나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급속한 성장은 교회의 의심을 사기도 했다. 2년 전 군은 임무를 띠고 늪지 숲으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보호가 없자 회원들은 빼앗기거나 흩어졌고 한때 영광스러웠던 길드는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다. 군은 카터에게서 잠재력을 보았고 그래서 카터는 그에 대한 소식을 찾기 위해 이 분대를 결성했다. 결국 니아와 콜만이 그의 부름에 응했고 그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감사했다. 니아는 걱정하지 말라며 군과 110 길드가 없었다면 자신처럼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결코 모험가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콜은 웃으며 그녀가 중급 마술을 조종하는 능력만으로도 많은 길드가 그녀를 영입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군에게 무슨 일이 생겼더라도 그녀는 새로운 소속을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니아는 그에게 입 다물고 잠이나 자라고 쏘아붙였고 콜은 그녀에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척 해달라고 재빨리 말했다. 일행이 자리를 잡자 슬라이미는 엿들으려고 했지만 그가 숨어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들렸다. 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으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몸의 야른 부분을 안테나처럼 쭉 뻗어 엿듣기 위해 사냥꾼들 쪽으로 천천히 보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틈도 없이 콜이 갑자기 이상한 낌새를 채고 즉시 얼음 송곳으로 뻗어나온 슬라임을 찔렀다. 시스템은 즉시 슬라이미에게 서리가 그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속도를 90% 감소시킨다고 경고했다. 극심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콜은 이미 처리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차분하게 말했지만 나머지 일행은 이제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곧 얼음 송곳에 꿰뚫린 슬라임을 발견했다. 강철 등 멧돼지가 다가와 냄새를 맡더니 아무렇지 않게 얼음에서 슬라임을 물어뜯었다. 슬라이미가 반응하기도 전에 멧돼지는 그를 국수처럼 후루룩 빨아들이며 입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슬라이미는 니아가 강철 등 멧돼지에게 멈추라고 소리칠 때까지 이것이 즉각적인 게임 오버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무분별하게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냥 지나가는 작은 몬스터일 뿐이고 위협적이지도 않으니 먹을 이유가 없었다. 마지못해 강철 등 멧돼지는 슬라이미를 뱉어냈고 그는 니아의 손에 바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를 들고 있으면서 익숙한 느낌이 든다며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반은 호기심, 반은 진지하게 그녀는 자신과 몬스터 계약을 맺고 싶냐고 물었다. 슬라이미에게 그녀는 문자 그대로 천사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 고전적인 이색의 유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마음속으로 즉시 동의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카터가 끼어들어 장난치지 말라고 말했다.
내일 숲에서 나갈 길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몬스터를 수집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저급 슬라임에게 마나를 낭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그 말은 슬라이미에게 얼음 송곳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니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를 놓아주었다. 슬라임이 땅에 착지했을 때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 깨달음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다시 늘려 그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모양을 만들었다. 사냥꾼들은 슬라임이 자신의 지능에 충격받을 것을 기대하며 슬라임 몸으로 안녕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것을 쳐다보았다. 대신 그들은 약간 역겨워하며 그가 배설물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는 깨달았다. 그들은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깨달음에 그는 즉시 기가 죽었다. 의사소통을 시도해봤자 이상한 몬스터로 낙인 찍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뿐일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슬라임은 물러났다. 적어도 이제 그는 이 세계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불행히도 그들 사이에는 아주 현실적인 언어 장벽이 있었다. 달빛 아래 점규는 물 위를 통통 튀며 방금 마주친 인간들과 빠르게 거리를 벌렸다. 풀밭에 안전하게 착지하자마자 그는 붙잡고 있던 마법의 흔적을 거두었다. 마법 감시는 여전히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그 유령 올빼미와 다시 마주치는 것은 절대로 피하고 싶었다. 주의를 돌리기 위해 그는 말벌과의 싸움에서 얻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가 핵명령을 활성화하자 디지털 격자가 주위로 퍼져나가며 지역을 스캔했다. 그의 감각은 즉시 날카로워져 살아있는 레이더처럼 변했다. 푸른 격자가 나무들 사이로 확장되면서 그의 의식 속에 부드러운 신호음이 울려 퍼졌고 주위의 어두운 숲을 지도하였다. 그는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스캔이 익숙한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그는 즉시 느꼈다. 그의 분열체 중 하나였다. 바로 그때 깨달았다. 핵명령은 단순히 환경을 스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조각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신호가 강해지는 것을 따라 숲을 쏜살같이 통과했다. 곧 신호는 그를 쓰러진 통나무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거대한 노란색 빛나는 덩어리가 부드럽게 맥동하고 있었다.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분신이 저절로 거대해져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그것이 얼마나 많이 분해되었는지 궁금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회수를 활성화하고 거대해진 분신과 다시 합쳐져 모든 영양분을 흡수했다. 시스템은 즉시 경험치와 HP의 대폭 상승을 알렸다. 활력이 넘친 그는 다음 신호를 쫓아 뛰어오르며 수확을 계속했다. 또 다른 분신이 발견되어 흡수되었고 그의 독 저항력을 8레벨까지 끌어올렸다. 합산된 경험치로 그는 다시 레벨업하여 22레벨에 도달했다. 풀밭에 다시 착지하며 그는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 들떴다. 그는 핵명령을 다시 한번 활성화했지만 이번에는 신호가 약해서 간신히 신호음만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미친 듯이 주변을 스캔했다. 그때 그는 버섯밭 근처에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의 집중력은 문제를 발견하기 직전에 제자리를 잡았다. 산성 달팽이가 그의 분신을 씹고 있었다. 격분한 그는 그 생물에게 소리치며 세포질 분사를 똑바로 발사했다. 폭발은 달팽이를 날려버렸고 분신은 그 자리에 누워 떨고 있었다. 아주 잠깐 동안 그는 그것을 괴롭힘당하는 아이처럼 대하며 이번에는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그는 남은 것을 회수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때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빠른 붉은 형체가 위에서부터 내려쳐 버섯들을 박살냈다. 길고 끈적한 혀가 튀어나와 그의 바로 앞에서 분신을 퍼올렸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뚱뚱한 녹색 개구리가 그것을 통째로 삼키고 만족스러운 개굴 소리를 냈다. 점규는 개구리가 트림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렇게 그의 경험치는 사라졌다. 충격은 순수한 분노로 바뀌었다. 개구리를 노려보며 그는 속으로 그 역겨운 녀석이 분신을 훔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변형체 탄막을 발사하여 단단해진 발사체를 똑바로 쏘아 보냈다. 개구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발사체는 개구리의 얼굴에 부딪혀 뒤로 나뒹굴게 했다. 그것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점규는 이제 더 큰 위협도 상대할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믿을 수 없게도 개구리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입을 벌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발사체를 잡아냈고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쏘기 전에 개구리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강으로 첨벙 들어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점규는 바위 가장자리로 달려가 도망칠 수 없다고 소리쳤다. 개구리의 머리가 다시 튀어나와 안전한 물속에서 조롱하듯 개굴거렸다. 그것을 놓아주지 않으려 그는 강에 일제 사격을 퍼부었다. 모든 발사체는 수면 위에서 쓸모없이 튀었고 즉시 추진력을 잃었다. 좌절한 그는 멈췄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그것이 물속에 있는 동안에는 건드릴 수 없었다. 갑자기 개구리가 강에서 튀어나왔다. 가까이서 지켜보던 점규는 개구리가 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약점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자신있게 선언했지만 그는 틀렸다. 개구리는 물 자체를 밀어내며 힘을 방출하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살아있는 미사일처럼 해안을 향해 돌진했다. 그가 서 있던 바위에 그것이 충돌할 때 그는 간신히 피했다. 개구리가 회복하는 동안 그는 돌처럼 단단해진 탄막을 발사하여 정확하게 눈을 맞췄다. 공격이 명중하자마자 그는 나무 위로 후퇴했다. 나뭇가지에 앉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개구리가 그를 물가로 유인했던 것이다. 수많은 쉬운 승리 끝에 그는 부주의해졌다. 그는 사냥꾼이 순식간에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아래에서는 개구리가 피 흘리는 눈을 붙잡고 격분했다. 그것은 위를 노려보며 화난 듯 개굴거렸고 고통을 무시한 채 곧장 나무를 향해 뛰어올랐다. 점균이 돌탄약이 다 떨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 공황에 빠졌다. 대신 그는 액체 슬라임탄을 발사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개구리는 입을 벌리고 모든 발사체를 공중에서 삼켜버렸다. 점규는 자신의 공격이 말 그대로 개구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빠르게 거리를 좁히며 나무를 기어올랐다. 그가 위험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개구리의 혀가 튀어나와 그를 단단히 감쌌다. 잔혹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점규는 나뭇가지에 매달렸고 무거운 개구리는 아래로 잡아당겼다. 장력은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나뭇가지에 금이 가더니 뚝 부러졌다. 그가 공포에 질려 부러진 나뭇가지를 붙잡고 떨어지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아래에서 기다리는 개구리를 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그는 역운동량을 사용했다. 부러진 나뭇가지에 몸을 감고 날카로운 끝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 대신 이걸 먹으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찔렀다. 들쭉날쭉한 나무가 개구리의 입을 뚫고 뇌까지 관통했다. 그 충격으로 개구리는 뒤로 나가떨어졌고 점규는 위에서 안전한 채 피가 튀었다. 생명 없는 시체는 무거운 첨벙 소리와 함께 강으로 떨어져 싸움을 끝냈다. 나무줄기에 매달린 채 그는 마침내 안도하며 긴장을 풀었다. 아래에서는 개구리의 시체가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피가 퍼지다가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는 약간의 후회를 느꼈다. 낭비였다. 저 아래에서는 분해할 수 없었다. 그때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깊은 곳에서 빛나는 두 개의 위협적인 눈이 떠져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물에서 빗줄기가 폭발하며 그의 옆 공기를 갈랐다. 폭발은 나무줄기를 강타하고 힘들이지 않고 베어버렸다. 다음 순간 나무와 비명을 지르는 점규는 밤하늘로 쏘아 올려졌다. 아래 물에서 적은 새로운 형태를 드러냈다. 불타는 붉은 눈을 가진 창백하게 빛나는 존재가 신성한 추락을 활성화했다. 점규는 적의 갑작스러운 변신에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분명히 죽었던 개구리가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신성한 개구리는 부서진 나무에서 몸을 빼냈고 빛나는 붉은 눈은 순수한 증오로 그에게 고정된 채 끝장을 낼 준비를 했다. 경고도 없이 개구리의 눈에 부어오른 종양이 터지며 레이저 빔처럼 고압의 피줄기를 발사했다. 점규는 간신히 제때 피했다. 부식성 피가 그가 방금 있던 나무를 베었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위쪽으로 슬라임 가닥을 쏘아 더 높은 나뭇가지를 잡고 멀리 그네를 타며 거리를 벌리기 위해 나무 사이를 빠르게 뛰어다녔다. 도망치면서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현명한 점규는 언제 물러나야 할지 알았다. 그래도 말이 되지 않았다. 이건 저레벨 몬스터여야 했다. 다른 몬스터들은 1초도 못 버티는데 왜 이것은 세 번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도망치려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신성한 개구리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포효하며 부자연스러운 속도로 추격했다. 혀를 갈고리처럼 사용하여 공중을 가로지르며 점균의 움직임을 거의 완벽하게 따라잡고 빠르게 거리를 좁혔다. 개구리는 혈액 채찍을 풀어놓았다. 응고된 피로 만든 채찍이 공기를 가르며 점균의 촉수 하나를 깔끔하게 베어 199의 피해를 입혔다.
그는 손을 놓쳐 떨어졌고 시스템 경고는 이물질이 그의 몸에 침입했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개구리의 피가 너무 독해서 8레벨의 독 저항력조차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구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래로 뛰어내리며 그것은 혀 채찍을 활성화했다. 그것의 길고 핏빛 혀가 작살처럼 튀어나와 점균을 단단히 감고 아래로 잡아당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해가 1점뿐인 것을 보고 비웃었다. 그는 자신의 액체 몸에는 물리 공격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자신감은 강에 부딪히는 순간 사라졌다. 민물, 그의 최악의 약점, 세포 삼투압이 위험하게 치솟자 붉은 경고가 번쩍이며 즉시 탈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가 반응하기 전에 신성한 개구리는 턱을 넓게 벌리고 앞으로 돌진했다. 그것에 입이 닫히며 그를 통째로 삼켰다. 개구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 위에 떠 있었지만 이내 입이 부풀어 오르고 경련했다. 안에서 점균은 여전히 살아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개구리는 턱을 더 꽉 다물어 그를 목구멍 아래로 밀어넣었다. 위 속에서 그는 소화액에 잠겨 초당 33의 피해로 HP가 줄어드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공황이 그를 덮쳤다. 그는 핵을 배출하려 했지만 탈진이 그를 끌어내렸다. 그의 분열 기술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수면 위에서 신성한 개구리는 승리를 자축하듯 물을 튀기며 이기양양하게 개굴거렸다. 안에서 산채로 녹아가던 점균은 필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물에 저항하는 대신 그는 그것에 몸을 맡겼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삼투압 약점을 발동시켰다. 물을 흡수함으로써 그의 몸은 개구리의 목구멍 안에서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개구리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목을 움켜쥐었다. 점균은 계속해서 팽창하며 개구리의 입과 목으로 자신을 밀어넣어 순전히 크기만으로 그 괴물을 질식시켜 죽이려 했다. 성장하면서 피해를 견디기 위해 점균은 가지고 있던 말벌꿀 한 방울까지 모두 태워 계속 팽창하기 위해 사용할 때마다 400HP를 회복했다. 지속적인 재생으로 그의 몸은 거대한 크기로 부풀어 올라 개구리를 1개 이상으로 늘렸다. 그리고 그것은 터졌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신성한 개구리는 안에서부터 갈기갈기 찢어졌다. 점균의 팽창이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피와 살점이 물 위로 튀었다. 승리한 그는 시스템이 처치를 확인하고 경험치를 수여하는 동안 녹색 슬라임 산처럼 강 위에 떠 있었다. 또한 독성 피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항체를 얻었다고 알려주었다. 늪지대 나무들 사이를 떠다니며 그는 자신의 거대한 새로운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상태 창이 나타나 새로운 지속 능력인 삼투압 조절, 최대를 보여주었다. 그의 HP는 정상 최대치인 924를 훨씬 뛰어넘는 11,700까지 치솟았지만 타이머는 초과된 체력이 1시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크기는 그가 빙산처럼 떠다닐 수 있게 했다. 그의 하반신은 물을 흡수했지만 그의 엄청난 부피 덕분에 압력을 안전하게 균형 잡을 수 있었다. 완전한 물 면역은 그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무모한 도박에서 얻은 큰 보너스였다. 그때 그는 다시 타이머를 보았다. 그를 거의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만에 가까운 추가 HP가 곧 사라질 참이었다. 그의 표정이 바뀌어 진지하고 탐욕스러워졌다. 이 형태에 도달하기 위해 소중한 꿀을 모두 태웠으니 가능한 모든 이점을 짜내야 했다. 그는 자신을 막을 수 없는 괴수라고 상상하며 거칠게 웃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 구르는 끈끈이 공 게임 같은 것. 그는 숲을 굴러다니며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거대한 형태로 그는 마치 자연재해처럼 물에 잠긴 숲을 돌진했다. 그의 아래에서 초목이 사라졌고 시스템 알림이 끊임없이 나타나 분해를 확인하고 경험치를 수여했다. 그는 시간 제한이 끝나기 전에 나무와 덤불을 해치며 효율적으로 자원을 파밍했다. 물속에서는 그가 들이닥치기 전까지 물고기들이 뿌리 사이에서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물고기들은 즉시 흩어졌다. 그는 그것들을 사냥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압력의 면역이었지만 물은 그를 너무 느리게 했고 민첩한 물고기들은 노력할 가치가 없었다. 짜증이 난 그는 거대한 몸을 다시 마른 땅으로 끌고 올라왔다. 근처 나무 밑동에 버섯 한 무리가 있었다. 그는 그것들 위로 흘러가 즉시 흡수하고 뒤에 텅 빈 흔적을 남겼다. 내륙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는 갓 잡은 물고기를 들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2마리의 작은 수달 같은 생물을 발견했다. 거대한 점균이 그들 위로 어렴풋이 나타나 큰 소리로 인사하며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돌진하여 끈적한 몸으로 덮쳤다. 그는 그들을 먹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물고기를 가져가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선언하며 굴러갔다. 수달들은 녹색 슬라임에 흠뻑 젖은 채 흙바닥에 앉아 저녁 식사가 사라지는 것을 충격받은 침묵 속에서 쳐다보고 있었다. 계속 굴러가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합리화했다. 귀여운 수달들을 살려주고 음식만 훔친 것은 분명 그에게 아직 인간적인 자비가 남아있다는 의미였다. 그 생각은 그가 귀와 꼬리 끝에 마법의 불꽃이 있는 견과류를 쥐고 있는 다람쥐를 발견했을 때 갑자기 끝났다. 다람쥐는 분노에 차 불타올랐고 온몸이 불길에 휩싸였다. 그것은 물구나무를 서서 꼬리에서 화염구를 발사하여 불기둥을 그에게 똑바로 보냈다. 불마법은 그가 아무리 커도 여전히 심각한 약점이었다. 그래도 크기 차이는 터무니없었다. 그는 다람쥐 위로 어렴풋이 나타나 먼저 공격했으니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대한 몸을 내리치며 숲에서 불장난은 금지라고 농담했다. 그가 몸을 다시 일으켰을 때 깨끗한 해골만이 남아있었다. 시스템은 처치와 분해를 확인하고 더 많은 경험치를 부여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격렬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다. 거대한 근육질 도마뱀이 공중으로 내던져져 땅에 처박혔다. 그 맞은편에는 거대한 나무 괴물이 서 있었고 가슴에는 빛나는 수정이 박혀 있었으며 나뭇가지 팔을 공격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도마뱀은 몸을 일으켜 세웠고 목이 부풀어 오르며 반격을 준비했다. 그것은 입에서 강력한 액체 줄기를 뿜어냈다. 나무 괴물 위로 산성액이 뿌려지며 격렬하게 지글거렸다. 그 생물체가 고통에 몸부림치자 껍질과 살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몸이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나무 괴물은 끝나지 않았다. 빛나는 씨앗 하나가 무너지는 형체에서 쏘아져 나와 근처의 속이 빈 그루터기 안에 정확히 안착했다. 땅에서 직접 힘을 끌어오자 그루터기는 에너지로 맥동하며 거의 즉시 재생되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무 괴물을 복원했다. 도마뱀은 적이 돌아온 것을 보고 좌절감에 으르렁거렸다. 빨리 끝내기로 결심한 그것은 와일드러시를 발동하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앞으로 돌진했다. 이에 나무 괴물은 창처럼 나뭇가지를 뻗어 공격을 막으려 했다. 도마뱀은 공격 사이를 비틀고 헤치며 인상적인 민첩함으로 피하면서 거리를 좁혔다. 그것은 물어뜯을 준비를 하며 다가갔지만 나무 괴물이 더 빨리 반응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도마뱀의 팔을 휘감아 그 단단한 비늘을 똑바로 꿰뚫었다. 그것이 빠져나오기 전에 이상한 흰색 봉오리들이 나뭇가지를 따라 돋아나기 시작했고 빠르게 퍼져나가 도마뱀을 제자리에 고정시켰다. 봉오리 중 하나가 그 얼굴 바로 앞에서 기괴한 꽃으로 피어났다. 도마뱀은 그것을 쳐다보았고 그 눈에는 꽃잎이 비쳤다. 그리고 감염이 시작됐다. 붉은 종양들이 도마뱀의 동공에서 즉시 터져나왔다. 다음 순간 그 눈은 피를 흩뿌리며 폭발했다. 눈이 먼 그것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나무 괴물은 즉시 뒤따라 무거운 나뭇가지를 도마뱀의 몸에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야수는 날아가 바위투성이 땅에 세게 부딪혔다. 만신창이가 되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뱀은 쓰러져 있기를 거부했다. 그것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서서 잃어버린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 열 감지 시야를 활성화했다. 열 신호가 그 인식에 밀려들었다. 이제 나무 괴물의 나뭇가지들은 빛나는 줄무늬로 보였다. 강력한 도약으로 그것은 공중 높이 솟아올랐다. 몸을 웅크리고 빠르게 회전하며 살아있는 드릴로 변했다. 샤프테일을 발동하여 그 기세로 파괴적인 하강 공격을 날렸다. 그 공격은 나무 괴물을 똑바로 꿰뚫어 산산조각난 나무와 녹색 펄프로 부숴버렸다. 괴물의 핵이 산산조각 나자 도마뱀은 승리의 포효를 내질렀고 턱에서는 피와 침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 승리에는 대가가 있었다. 기생하는 꽃은 망가진 눈구멍에서 계속 피어났고 그 뿌리는 살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거대한 점규는 망설임 없이 언덕을 질주해 내려왔다. 그것은 부상당한 도마뱀 위로 곧장 굴러가 순수한 무게로 짓뭉개고 완전히 흡수해버렸다. 시스템 경고가 잠시 이물질에 대해 경고했지만 그의 항체가 즉시 그것을 무력화했고 분해에 대한 경험치를 부여했다. 그는 잠시 멈춰 경고에 약간 혼란스러워하다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다 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마니 먹어야 했다. 그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계속 납작하게 만들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수백 에이커에 달하는 지역을 굴러왔을 텐데 주변 숲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해서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았다. 그때 땅이 흔들렸다. 저 멀리서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 기둥이 산에서
솟아나 밤하늘로 똑바로 치솟았다. 에너지가 구름을 꿰뚫자 거대한 기하학적 마법 문양이 하늘 전체로 퍼져나갔다. 점규는 망연자실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압도적인 광경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환각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시간 제한이 0이 되었다. 시스템이 그의 초과 HP를 제거했다. 그의 거대한 몸은 연기 속으로 녹아들며 즉시 줄어들었다. 몇 초 만에 그는 풀밭 위에 놓인 원래의 작고 뾰족한 형태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레벨 49. 그는 약한 생물의 군주 업적을 얻었고 그의 HP는 거의 3000까지 뛰어올랐다. 그때 또 다른 알림이 떠서 분위기를 망쳤다. 영양 과부하가 완료되었다. 다음 요구 조건은 5배나 높았고 앞으로 1시간 동안은 어떤 경험치도 얻을 수 없었다. 거대한 몸이 남긴 분화구에 누워 그는 자신의 멋진 새 칭호가 그저 유치원 괴물들의 왕이라는 뜻인지 궁금해하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몸속이 불쾌하게 들끓었다. 과식으로 메스꺼움을 느꼈다. 인벤토리를 열자 온갖 쓸모없는 쓰레기인 잡동사니 돌, 나무,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숲바닥에 거대한 아이템 더미를 토해냈다. 일이 끝나자 그는 자네 옆에 기운 없이 누워 있었다. 몸은 가벼워졌지만 또한 지루했다. 경험치가 잠겨서 할 일이 별로 없었다. 그때 또 다른 알림이 나타났다. 레벨 60이 되면 전직이나 진화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흥분은 폭발했다. 이것이 진정한 힘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는 의태가 아마도 전직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진화는 동물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얻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업그레이드처럼 들린다고 추론했다. 그의 상상력은 마구 펼쳐졌다. 그는 자신이 점균 마법사가 되어 마법을 통달하고 이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날갯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을 때까지 혼자 웃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사이를 날아가는 3개의 빠른 형체를 발견했다. 그의 기분은 즉시 바뀌었다. 무장한 말벌 마법사들, 이전에 싸웠던 것과 같은 마법을 쓰는 호넷들이었고 3마리나 있었다. 저렇게 많은 수를 한 번에 상대하는 것은 위험할 터 그들의 목적지가 궁금해진 그는 뒤따르기로 했다.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며 그는 그들이 숲 더 깊이 날아가는 동안 안전한 거리에서 뒤를 쫓았다. 공터에 다다랐을 때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숲바닥은 수많은 벌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유기적인 다리로 연결되어 거대한 곤충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풀숲에 숨어 그는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규모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 거대하게 상호 연결된 구조물이 진화한 군체의 모습인지 궁금했다. 3마리의 말벌 마법사들은 군체로 내려가 수천의 다른 개체들과 합류했고 그때 땅이 흔들렸다. 거대한 발톱 달린 발이 내리찍혀 벌집 전체를 즉시 짓뭉갰다. 거대한 새 한 마리가 시야에 들어섰다. 폐허 위로 우뚝 솟은 뱀 꼴이 공포새였다. 그 새는 말벌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것은 벌집들을 찢어 열고 안에 있는 유충들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웠다. 은폐물에서 지켜보던 점규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즉시 그 종을 알아봤다. 붉은 녀석은 한때 그를 너무나 무섭게 해서 삶을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이 파란색 변종은 다르게 느껴졌다. 군체는 반격했다. 수천의 병정 말벌들이 모든 방향에서 협공으로 급강화 폭격 공격을 시작했지만 그 새의 방어력은 터무니없었다. 침들은 그 두꺼운 깃털에 튕겨나갔다. 꼬리에 달린 뱀머리를 노린 공격들도 단단한 비늘을 뚫지 못하고 실패했다. 물리 공격은 소용없었다. 전술을 바꿔 군체는 새를 뒤덮어 질식시키거나 과열시키려 했다. 그 새는 그저 몸을 흔들어 수천의 말벌들을 먼지처럼 날려보냈다. 무력이 통하지 않자 3마리의 말벌 마법사들이 마침내 전투에 합류했다. 포식자 위를 맴돌며 그들은 빛나는 마법진을 활성화하고 수십 개의 화염구를 소환하기 시작했다. 모두 거대한 공포새를 직접 겨냥했다.